네, 주말 동안에 한국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국 시간으로 29일 아침 9시 3분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외벽과 강하게 충돌한 뒤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중에 1명은 25살의 여성 승무원인데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명은 33살의 남자 승무원인데 지금 그 경추, 허리, 척추 이런 부분에 대한 손상이 있어서 지금 일단 다 고정시켜 놓고 목도 움직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에 전신마비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의식도 다 있고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승무원 2명만 생존했고요. 나머지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9명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는 한국 내 항공사고 가운데 최대 인명피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인명피해 숫자로서는 이게 최대 인명피해, 최악의 사고죠. 그러니까. 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요, 랜딩 기어 고장이다, 뭐 기체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조류 충돌, 뭐 미국에도 많아요.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조류 충돌 등 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말 동안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뭐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BC TV 등등등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 내용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개요는 다들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련 소식을 종합해서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거 크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런 어떤 비하인드 내용 이런 걸 좀 골라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에 발생했는데요. 사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 오전에도 이 제주항공, 똑같은 제주항공사의 똑같은 동일 기종 항공기가 똑같은 원인, 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그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는 노르웨이에서도 같은 기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CNN의 보도였어요. 자, 일단 좀 두루두루 좀 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 사고,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다라고 미국 매체들도 신속히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어제 그제 탑뉴스로 이 사고 발생 사실과 또 인명 피해 상황, 또 추정되고 있는 그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추정되고 있는 원인 등등을 나름대로 이제 뭐 분석해서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로 사고 소식을 전한 CNN, 저는 이 CNN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CNN은요, 이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 보잉 본사 등에서 한국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파견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잉은 인력 파견할 겁니다. 당연히 파견합니다. 왜?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데 보잉이 빠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잉 기체에 문제 있다 뭐 이런 걸 나오는 걸 원치 않죠, 그들은. 그래서 뭐 그런 걸 커버하려고 하는 마음이든 어떠한 이유든 보잉 당연히 사람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CNN의 보도 내용은 뭐냐라는 건 이겁니다. 누구를 출연시켰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의 그 앵커하고 그 인터뷰에 응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전직 연방항공국 조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데이빗 소우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이빗 소우치가 이제 CNN에 출연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그 기종은 아주 대단한 안전 운항 기록을 갖고 있는 국제 항공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뭐 비행기 팔러 비행기 장사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179명 1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이 사고를 앞에다 놓고 뭐 전 세계 항공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종이다. 이 무슨 장사하려고 나온 건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보잉 737-800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게는 극도로 더 놀랍게 다가온다. 내게는 극도로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 보고서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와서 CNN에 나와서 보잉 737 기종과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게 자신에게는 매우 놀랍다라고 말한 그 데이빗 소우치라는 사람의 발언, 그게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전문가니까 저보다야 뭐 훨씬 더 잘할 텐데요. 엄청나게 사고 기록이 많은 걸 왜 본인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나요? 이미 보잉 737 기종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던 기종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년 넘게 운항 중단 명령을 받기도 했던 그런 기종인데 그런 기종의 사고를 접한 상태에서 훌륭한 기종이고 전 세계에 무슨 항공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 등등등을 운운했다. 그것도 이런 참사를 앞에다 놓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정말 뭐 우리 한국을 뭐 무시하는 거야? 뭐 희생자한테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항 중단도 받고 했던 그런 기종인데 사고가 나서 나는 뭐 놀랄 정도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놀랍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보잉의 입장을 뭐 미리 대변하러 방송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CNN이 이 사람을 섭외하면서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뒷부분에 가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말씀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각본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보잉에서도 이 사고 원인 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력을 파견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잉은 훌륭한 비행기인데 한국 비행기 조종사 너희들, 한국 조종사 너희들이 조종 잘못한 거 아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너 혹시 조종사 무슨 실수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미리 살짝 좀 몰아가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항공사 그 사고를 낸 제주항공사 책임을 피하면 안 되죠. 절대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하튼 항공사 또는 무슨 이미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그 사고기의 조종사 뭐 한국 조종사를 제가 뭐 알지도 않고 편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한번 볼까요? 자,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 중에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있습니다. 요번에 사고 난 거는 737-800인데, 뭐 737 기종 중에 여러 개로 이제 갈라지지만, 737 맥스라는 기종도 있습니다. 맥스도 맥스 8가 있고, 맥스 9이 있는데, 여하튼, 보잉 737 맥스라는 모델은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스토리 뉴스를 통해서도 뉴스 할 때 여러 번 보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잉은 안전과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여하튼 그때 얘기했던 게 보잉 737 맥스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은 최근 들어서 여러 사고에 연루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 기종과 동일한 보잉 737-800 그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 이력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1월 5일, 올해 1월 5일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갑자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5,0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창문과 그 벽체 일부가 뻥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쪽이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비행기가 운항을 했죠. 비상 착륙할 때까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비행기 만든 회사 셧다운 시켜버렸어야 돼요, 사실은. 이 보잉이 돈 많으니까 로비를 잘해서 그렇지. 사실 그래서 그 비행 중에 공중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면서 비상 착륙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래서 그때 경상자가 여러 명 나온 이 사고에 대한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과 뭐냐? 비행기 조립 시에 그 문을 고정하는 비상구 아시죠? 비상구 그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그 수백 명씩 탑승하는 그 여객기에 볼트가 누락됐다라는 것은 뭐 이건 정말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볼트가 뭐 좀 느슨하게 조여졌다.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느슨하게 조여졌다가 아니라 아예 볼트가 조여졌어야 될 그 부분에 아예 볼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도 보잉은 정신 못 차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지난 3월 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이번에는 8, 맥스 8 기종이 착륙해서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에 그 포장되어 있는 활주로를 그 안에서 서지 못하고 그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풀밭에서 가서 서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체는 당시 크게 손상됐습니다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그때 없었습니다. 자, 이후 미국의 연방항공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항공 당국이 이 보잉 737 맥스 8이던 9이던 737 맥스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운항 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잉의 특정 기종의 운항 중단 조치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뭐 너무 멀리 뭐 40년, 50년까지 뭐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5, 6년 전 정도부터만 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5, 6년 전이면 이제 한 2018년 정도부터 볼게요.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연방항공청을 비롯한 각국 항공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또 보잉이 철저하게 안전 개선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로비가 됐는지 뭘 입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잉의 그런 그 약속 등등을 거쳐서 2020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 운항 중단이 됐다라는 게 이제 보잉 맥스 8과 9, 보잉 맥스 기종을 갖고 있는 각 항공사에서 그 비행기들은 운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여러분들 중에서 보잉 맥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항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거죠. 그게 한 1년 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다행히 이제 보잉 맥스 운항 재개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때 이후에는 비슷한 사고가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보잉은 올해 1월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사고, 뭐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막 비상구가 빵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 그 볼트 누락 등등등으로 인해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운항 중단됐다가, 이 운항 중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여객기를 만드는 항공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항공사 자체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바로 전 단계 정도로 심각한 건데 한번 운항 중단됐다가 1년 만에 운항 재개됐다가 다시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올해 연방정부는 해당 기종의 생산도 아예 중단시켜버렸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생산 자체도 중단시켰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다가 보잉의 그 안전 강화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 상대로 한 치열한 로비의 노력 때문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생산 재개 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고요? 바로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받았습니다. 12월 10일인가요? 정확하게는 이달 12월 10일 이달 다시 생산 재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대로 생산해야 돼. 다시 생산 재개.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 이제 좋습니다. 그게 뭐 안전 노력 때문인지 로비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생산 재개를 다시 허용받은 게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2019년에 운항 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2020년 11월에 운항 재개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시 운항이 중단되었고 바로 2주 전에 생산이 다시 재개 허가를 막 받았다. 뭐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그 모델의 참 참혹한 최근의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그 전문가 데이빗 소우치라는 사람은 보잉이 훌륭한 여객기인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이건 어찌 보면 한국인 조종사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아주 점잖게 말한다면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점잖 떨지 않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건 한국 조종사를 개무시한 그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런 참혹한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보잉 737 기종을 갖고 훌륭한 모델인데 왜 그런 사고가 났지? 정말 놀라워요. 말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발언을 듣고 오히려 내가 놀랐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 여기서요. 지금까지 언급된 기종은 같은 보잉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델이 다르잖아. 즉 지금 송 앵커가 말씀하신 거는 보잉 737 맥스램에 이번에 사고 난 건 보잉 737 800이잖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뉴스를 잘 팔로우하시고 스마트하신 분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같은 보잉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델이 뭐 살짝 다르죠. 737이라는 것까진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어찌 보면 형제 모델이죠. 자, 그럼 뭐 모델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운항 중단과 생산 중단, 그랬다가 다시 운항 중단과 생산 재개 이렇게 뭐 반복의 반복을 거듭한 그 모델은 보잉 737 맥스 8 그리고 맥스 9 기종이네요.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37 800, 보잉 737 800 기종입니다. 그럼 이 기종은 문제가 없었냐? 아닙니다.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보잉 737 800 모델의 경우에요. 올해 3월 6일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객실에서 심한 연기가 막 나오면서 그 승객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해서 비상 착륙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 15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역시 보잉 737-800 이 여객기가 목적지인 오레곤주 남부 로그밸리 공항에 착륙한 뒤에 착륙은 잘했어요. 그런데 착륙한 뒤에 기체가 좀 이상했다라는 조종사의 진술에 따라서 특별 점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에 패널 한 개가 없었던 것으로 외부에 있어야 되는 패널 한 개가 없이 비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 일도 뒤늦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잉 737-800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난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래도 무슨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크게 알려진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요, 뭐 그 정도 작은 거는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어제 또 한 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 참사 하루 만인 바로 어제 같은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같은 보잉의 같은 보잉 737-800 여객기가 뭐 비행기는 다르지만 그 비행기 그 사고기는 이제 이미 폭발해서 없어졌지만 똑같은 모델의 여객기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현재 지목되고 있는 그 동일한 이상 증세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참사가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그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 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이 있어서 저희 비행기는 회항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뒤에 급히 회항이었습니다. 이후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공기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교체한 뒤에 그 사람들 다시 태우고 다시 운항을 했습니다.
랜딩 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입니다. 랜딩 기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자동차 기어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착륙할 때 끽 하고 바퀴 내려오죠. 앞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달렸지만 앞에 한 묶음, 그 다음에 뒤에 양쪽 두 개의 묶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묶음 덩어리 타이어가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랜딩 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륙을 하기 위한 타이어 바퀴 이겁니다. 그 타이어 바퀴는요, 착륙할 때 그냥 막 굴러가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륙할 때 그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속도를 줄여줘야지 쓸 거 아니에요. 줄여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뭐 플립인가 뭐 그거 날개 옆에 탁 내려 확 올라와서 바람을 막으면서 이제 속도를 늦춰주는 것도 있고요. 이 바퀴에도 바퀴가 그냥 굴러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 안에 브레이크 있습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이 바퀴가 착륙하면 바퀴가 굴러가면서 바퀴 안에 있는 브레이크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면서 비행기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안전 이유가 있는데 그 랜딩 기어, 타이어 바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 기어 세 묶음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건 지난 토요일. 그런데 이제 토요일 다음 날이었던 어제 일요일 그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737-800. 전날 참사가 벌어진 그 기종과 같은 모델의 비행기였습니다. 보잉 비행기였습니다. 제주항공은 보유한 41대의 비행기 가운데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왜 그럼 특별히 이것만 이렇게 왕창 갖고 있는 거야? 다른 것도 많은데. 왜냐하면, 보잉 말고 다른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보잉 737-800이라는 요 기종이 단거리용으로 만든 겁니다. 단거리용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태국, 한국에서 일본, 아니면 뭐 김포에서 제주, 요렇게 단거리 갈 때는 다 이 비행기를 씁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상당수 항공사가. 자, 보잉 737-800을 운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현재 약 한 200개 항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티웨이 항공, 진에어, 이스타 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5개 회사가 보잉 737-800이라는 단거리형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무조건 비행기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보잉사에 욕만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앞서 그 CNN에 나와서 좀 보잉사 편들어주고 약간 한국 조종사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보잉에 관련된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잉 지금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쭉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잉 욕만 하면 되는 건가? 물론 아닙니다. 이번 참사는 인재에 가깝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바로 그 비행기를 사고 이틀 전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락한 그 비행기와 같은 모델인 다른 비행기가 아니라 추락한 바로 그 비행기를 이틀 전에 탑승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인재에 가깝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해당 여객기가 이틀 전에 승객들을 탑승하고 무안과 태국을 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승객들이 탑승한 그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승객들이 전했습니다. 승객 한 사람만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복수의 여러 명의 승객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이었던 한국 시간 27일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이 7C2216 이 여객기는 이제 고유 넘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객기가 없죠. 폭발해버렸으니까. 이 여객기를 이용한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번에 사고가 난 바로 그 비행기가 사고가 있기 이틀 전에 내가 탑승을 했었는데 그때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이제 시동 켜놓고 계속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답니다. 그 안에 앉아 있는데 이륙하기 전에. 그래서 비행기를 내가 아무리 많이 타봐도 이게 무슨 자동차 같으면 시동 켜놓고 이렇게 있다가 출발하려면 아직도 뭐 한 10분 남았는데 시동 꺼놓고 있지 뭐. 꺼놓고 자동차 같으면 그렇지만 비행기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이번 대형 버스도 그런 거 없습니다. 대형 버스도 그냥 뭐 20분, 30분 정도는 웬만하면 그냥 시동 켜놓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시동이 탁 꺼졌답니다. 앉아있는데, 이륙하기 전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드드드 하고 또 시동이 걸렸대요. 이 승객은 당시 가족들과 이번에 똑같은 무안 공항을 출발해서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똑같은 라우트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날 새벽 1시 30분 사고 여객기로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공항에 돌아오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방콕에서 이제 무안공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시동 꺼지는 걸 여러 번 느꼈답니다. 그는 시동이 몇 차례 꺼져서 너무 불안해서 그 승무원한테 자기가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동 꺼진 걸 불안해갖고 그걸 승무원한테 얘기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승무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뭐 승무원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반응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후 그대로 출발해서 무안으로 돌아왔고, 그때는 다행히 무사히 무안공항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승객은 이어서 다른 승객들도 이상하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그대로 운항했다라면서 다행히 뭐 무사히 도착을 했기 때문에 도착한 이후에는 뭐 괜찮은 거였나 보지? 뭐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괜찮았나 보다 하고 이제 무안공항에 잘 도착한 이후에는 별 생각 없이 다들 집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자신들을 무안공항에 내려다주고 다음날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태국 갔다가 그 다음날 무안공항으로 돌아온 그 비행기가 내가 탔던 그 비행기였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바로 그 비행기가 우리를 무안공항에 내려주고 바로 그 다음날 갔다 오다가 결국 그렇게 참사가 났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났다라고 이 승객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객기는 바로 그 다음 비행 스케줄에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항공사고는 끔찍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3박 5일의 그 태국 패키지 여행을 떠난 그룹이어서 대부분이 가족 관계라든지 뭐 친구, 동료 이런 관계로 뭐 5명, 6명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여행에 나섰다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같이 비극을 맞게 된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는 특히 연말을 맞아서 부푼 마음으로 해외 나들이에 나선 가족도 많았고요. 또 동료들이 다수 탑승해서, 친구들이 또 다수 탑승해서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이런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올해 80세, 올해 80살의 A 모 씨 일가족은 9명이 갔다 오는 길에 참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오전 무안공항에 착륙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 비행기에 가족 9명이 한꺼번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세의 A씨는 181명의 탑승자 가운데 최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A씨의 자녀 4명, 그리고 A씨의 다른 친인척 5명 등 모두 9명이 이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팔순잔치를 위해서 함께 태국 방콕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그렇게 참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진도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사위, 손자 등등 일가족 5명도 또 함께 갔다가 오면서 또 참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도 있고요. 또 화순에서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 3명과 퇴직한 공무원, 이 공무원 동료 공무원과 이제 퇴직한 공무원이면 이제 선배 공무원이잖아요. 이렇게 동료와 선배, 직장 선배가 이렇게 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공무원 3명, 동료와 퇴직한 공무원 5명, 8명이 함께 동반 여행길에 올랐다가 또 변을 당했습니다. 또한 자매 사이인 목포시의 공무원, 이 자매가 둘 다 공무원이에요. 그 2명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온 가족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매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화목했던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며느리들끼리 이번에는 우리 태국 여행 갔다 오자 라고 해서 이제 며느리들끼리 화기애애하게 태국 여행을 다녀오다가 그 며느리들 모두 참배를 피하지 못한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끼리 사실 그 친하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이 집안의 그 화목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이들 화목한 며느리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는요, 연말을 맞아서 해외 여행을 떠났던 다양한 연령층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이 패키지 여행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루는 그 전 세계의 특성상 대부분이 뭐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자매 관계, 친인척 관계, 무슨 동호회, 무슨 직장 동료,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참변이 유독 많았습니다. 탑승객의 다수는 지난 25일 저녁 8시 50분 무안에서 방콕으로 출발해서 29일 오전에 무안으로 돌아오는 3박 5일 일정의 상품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연소 희생자는 2021년생 3살짜리 남자 어린아이였다고 하고요. 최연장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팔순잔치를 다녀오던 전남 영광 주민 A 모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희생자들의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40명 가장 많았고요. 60대가 39명, 40대가 32명, 70대가 24명, 30대가 16명, 20대 10명, 10대 9명, 그리고 10살 미만이 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일단은 지금 그렇게 꼽히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럼 또 좀 겁이 납니다. 아니, 우리도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비행기가, 그 거대한 비행기가 이 조그마한 새 충돌했다고 고장이 나서 추락한다면 이게 어디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어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항공교통량 세계 최대 국가인 이곳 미국에서도요, 사실 조류 충돌이 해마다 상당히 많고 또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꼭 조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동물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착륙하다가, 그러니까 착륙하기 전에 좀 공중에 있을 때는 조류와 물론 충돌하겠죠. 그런데 이제 착륙하는 도중에 활주로 해서 또 어떤 다른 야생동물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야생동물 충돌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민간 항공기에 충돌했다는 신고 건수는 지난 한 해 무려 19,3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이제 조류 충돌이 18,390건으로 가장 많죠.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틀어서 야생동물의 민간 항공기 충돌 건수는 1990년에는 2,088건. 지금 뭐 거의 2만 건에 비한 것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2019년 되니까 이게 17,160건으로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항공기가 야생동물이나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항공기 피해는 전체 충돌 건수에, 지난해 전체 무슨 충돌 건수가 있는데 이제 야생동물 건수가 전체 충돌 건수의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2건은 미국 내에서 야생동물이나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가 손상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고서는 야생동물 충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우선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항공여행 수요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같이 이런 조류 충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다니는 비행기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조류와 충돌하는 비행기도 같이 늘어난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항 주변 개발이 한층 활발해지면서 야생동물들이 어떤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생동물이 이게 새가 됐든 무슨 지상의 무슨 고양이가 됐든 이런 인간의 활동이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 주변에 있는 이런 조류든 동물이든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을 느낀 게 이제 가끔 골프장에 가보면 거기 오리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게 바닥에 있는 무슨 모이 같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50마리, 100마리 그 떼로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천천히 걸어 다녀요. 카트는 빨리 지나가야 되겠고 내 공은 저기 있는데, 그래서 카트가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피하겠지 하고 카트가 이렇게 가는데 안 피하네. 이것들이 아주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안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익숙해져서 그렇답니다. 익숙해져서. 하도 카드 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항공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엔진 소음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력은 또 높아지고 해서 동물들이 이를 감지하고 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합니다. 출력은 굉장히 높아져서 속도는 빠른데 소리는 조용해진 거예요. 동물들이 막 소리를 듣고 피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도 어려워진 거죠. 이와 함께 이제 보고서는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인 중에 또 하나로 상업용 항공사가 기존에는 3개 내지는 4개의 그 구형 시끄러운 엔진이 달린 그런 여객기를 달고 다녔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조용한 엔진 2개짜리 여객기로 교체되고 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용한 2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는 좀 시끄러운 3개나 4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소식입니다. 이번 여객기 그 참사 원인 규명의 첫 단추로 꼽히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뭐 한 달 이상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항공 이 해당 여객기의 그 비행 자료 기록 장치, 소위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은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외형 그대로 수거됐는데 조종 항공기 운항 기록 장치, 소위 블랙박스는 일부 좀 분리가 돼서 손상이 있다라면서 블랙박스 해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은 좀 넘게 걸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국의 그 국토부의 조사관계위원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그 블랙박스, 사실은 블랙박스라는 게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항공 운항 기록 장치. 이걸 이제 통틀어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 2개의 장치가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할 경우에는 해독 작업이 한 일주일, 2주일, 그 1, 2주 안에도 가능한데 이번에는 좀 손상이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조사 작업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항공사고 조사는 어찌 보면 뭐 수개월에서 뭐 수년까지도 이제 걸리고 있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블랙박스의 훼손 정도가 지금 말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겉보기보다는 훼손 정도가 좀 더 심하다면 이게 한국에서 해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못하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만 한 달이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왜? 미국이 실력이 없어서 못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한국 내에서 분석이 어려우면 미국의 NTSB, 연방교통안전위원회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라면서 NTSB에는 전 세계에서 가져온 많은 케이스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추후 똑같은 종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여객기 참사 소식만 전해드리고 마치게 됐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유럽 투어 루트 개척자 박평식 대표가 직접 가보고 만든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만의 알찬 일정 그리고 초특급 호텔 식사는 환상의 유럽 여행을 보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서유럽 5개국 11일 일정과 유럽 여행의 진수 바이킹의 후예를 만나는 북유럽 4개국도 아주만이 특별합니다.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